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무당 친구의 강령술로 인한 소름 끼치는 괴담. 다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시도해봤을 법한 놀이, 기절놀이 아시죠? 한때 기절놀이가 유행해서 우리 반에서도 쉬는 시간만 되면 다들 기절놀이에 빠져 하나둘씩 픽픽 쓰러지곤 했답니다. 물론 저는 무서워서 직접 한다기보다는 친구가 기절놀이를 하는 것을 돕는 역할이었고요. 그런데 그 기절놀이라는 것이 아주 강력한 강령술 단계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반 친구가 알려주었죠. 우선 그 친구의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그 친구의 어머니는 무당, 할머니도 무당. 결국 그 친구도 무당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똘끼와 신기가 충만한 아이였죠. 그 친구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반에서는 기절놀이를 하는 녀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었고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기절놀이는 아무도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하지 않게 된 후 무당이 될 친구가 강령술을 알려주었습니다. 이게 사건의 발단이었죠. 강령술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약간 호러틱한 면이 있었습니다. 우선 사람의 손톱과 피부, 머리카락과 곤충이 필요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곤충이 아니라 벌, 지네, 사마귀, 거미, 개미 같은 것들이었죠. 이 벌레들을 한 통 안에 집어넣고 며칠이 지나면 결국 한 마리만 사지가 멀쩡한 채로 죽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통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혹은 배가 고파서 잡아먹으며 결국 한 놈만 살아남게 되는데 이 한 놈이 저주를 걸 때 사용하면 굉장히 강하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손톱, 피부, 머리카락, 벌레를 작은 주머니 안에 넣고 왼손으로 쥔 상태에서 기절놀이를 하게 되면 주위에 가장 강한 귀신이 달라붙어서 귀신이 보이고 남을 저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저주를 할 아이가 반에서 나타났습니다. 여고였던 저희 교실에서 남을 저주할 만한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자기를 차버린 남자친구였죠. 한 아이가 며칠을 울면서 헤어진 남자친구 욕을 하며 저주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충 말하자면 남자친구가 바람 피우고 차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타이밍이 안 좋게 강령술의 비밀이 파헤쳐졌고 그 아이는 남자친구를 저주하고 싶어 해서 결국 하게 되었습니다. 손톱과 피부는 저주를 할 친구의 것으로 하게 되었고 곤충과 머리카락, 주머니는 신기가 있는 친구가 가져왔습니다. 강령술의 부작용을 알고서도 이런 짓을 하냐고요. 물론 몰랐죠. 하지만 부작용이 심할 것이라는 것은 반 친구들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신기 있는 친구마저도 계속 꺼려하며 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도 차인 친구가 너무 울면서 부탁하길래 다들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아예 독하게 하자고 해서 그 신기 있는 무당이 될 친구는 작정을 한 것 같았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신기뿐만 아니라 똘끼까지 워낙 심해서 애가 한번 하겠다고 하면 이걸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지켜보는 입장으로는 다들 쏠쏠한 재미를 맛볼 수도 있고 은근히 기대도 하며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때는 장마철 여름의 야자 시간. 선생님까지 꼬드기 누리들은 결국 교실에서 강령술을 하게 되었죠. 반 친구들은 의자와 책상을 다 치우고 원을 만들었습니다. 가운데에는 강령술을 할 친구와 그걸 도와줄 무당이 될 친구 둘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원을 만드는 사람들 중 하나였을 뿐이에요. 그리고 무당이 될 친구가 가방에서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물론 죽은 거지만 곤충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말벌이 다 이겼다고 했습니다. 즉, 말벌 시체가 들어있다는 거죠. 주머니는 실크로 된 보라색의 이상한 문양이 새겨진 주머니였어요. 그리고 저주를 할 친구가 그 자리에서 손톱을 깎았습니다. 왜냐하면 무당 친구가 손톱은 가능하면 최근의 것으로 밤에 자르라고 해서 그렇답니다. 그리고 피부는 그 아이의 평소 습관이 손을 물어뜯는 거라서 아주 간단하게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그 여자의 것이 아니라 무당 친구가 따로 가져왔답니다. 머리카락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무당 친구가 가져온 머리카락은 눈이 파인 사람의 머리카락이라서 강력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머리카락 한 올을 가져오기 위해 무슨 상자에 담아왔는데 그 상자도 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처럼 상자를 열었죠. 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날은 어둡고 분위기는 조용했습니다. 지켜보는 저도 엄청나게 무서웠어요. 선생님조차 가만히 서서 지켜보는데 약간 떨고 계신 눈치였습니다. 모든 재료가 주머니에 들어가고
저주를 할 아이가 왼손으로 주머니를 들고 무당 친구가 알려준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 포즈는 왼손으로 왼쪽 귀를 넘고 머리 정수리를 지나 오른쪽 귀를 넘어 턱을 잡는 동작이었습니다. 마치 관절이 부서진 귀신처럼 괴이한 포즈였죠. 그 포즈를 한 후 그 친구 2명이 기절놀이를 시작했습니다. 선생님께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겠다고 설득해 겨우 허락받았습니다. 20번 크게 쉬고 손을 내릴 때 숨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무당 친구가 목 옆을 눌러 친구를 기절시켰습니다. 턱 소리와 함께 저주할 아이가 쓰러졌습니다. 쓰러지기 전 아이는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보였고 목이 눌리기 직전에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켜보는 우리는 안쓰러우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결국 친구는 쓰러졌고 무당 친구는 잠시 관찰하다가 됐다라고 말하며 그 친구의 뺨을 툭툭 치며 깨웠습니다. 하지만 깨어난 순간 강령술이 성공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주를 한 아이도 몰라서 울며 물었습니다. 나 성공한 거야? 그러자 무당 친구가 말했습니다. 응, 너 성공한 거야. 너를 차버린 남자친구는 이제 벌 받을 거야. 우리 모두는 남자친구가 어떻게 될지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무당 친구는 주머니를 그 자리에서 태워버렸습니다. 타는 냄새는 지독했고 창가에서 태워 냄새는 조금만 퍼졌지만 그래도 모두 고생스러웠습니다. 곤충 때문인지 냄새가 특히 끔찍했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되고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저주를 한 친구도 이후 울지 않았고 무당 친구 역시 똘끼 충만하게 활발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딱 4일 뿐이었습니다. 4일이 지나 금요일 밤 장마철 비가 내리던 야자 시간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실 안에서 갑작스러운 비명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는 교실 전체를 넘어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모두 놀라서 의자에서 떨어지고 비명을 지르는 등 난리가 났습니다. 비명을 지른 아이는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저주를 한 친구였습니다. 옆반에서까지 아이들이 몰려들고 선생님도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침을 흘리며 누군가에게 붙잡힌 듯 손과 다리를 심하게 떨었습니다. 우리는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가희야. 그러자 아이가 울부짖으며 외쳤습니다. 내가 원하던 게 아니었어. 아냐, 내가 원한 거야. 내가 죽이고 싶은 거야. 직접 내 손으로. 이어 자문자답을 반복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야. 제발 그러지 마. 제발, 제발 그러지 마. 죽여버릴 거야. 찢어서 죽여버릴 거야. 내가 죽일 거야. 데려갈 거야. 살려주세요. 제발 하라는 건 뭐든지 다 할게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 모습은 마치 누군가 그녀 안에서 말을 대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당 친구가 다가가자 그녀는 휙 고개를 들며 눈이 붉게 충혈된 채로 쳐다봤습니다. 침을 흘리고 이빨을 악문 모습은 정말 끔찍했고 모두 비명을 지르며 겁에 질렸습니다. 그 순간 무당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게 대가야. 받아들여. 이 말을 듣자마자 그 친구는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녀를 달랬고 그녀는 한참을 울다가 결국 기절했습니다. 구조대를 부르고 친구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우리는 사건의 전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시각장애인이 되었고 저주를 한 친구는 유산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전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친구는 학교를 자퇴했고 무당 친구도 전학을 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주를 한 친구가 학교에 나오지 않게 되자 우리 반은 깊은 공포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무당 친구가 전학을 가고 사건이 조용해지면서 그날 있었던 일들이 점차 잊혀지는 듯했죠. 그러나 이상한 일들은 여전히 교실 주변에서 벌어졌습니다. 야자 시간마다 복도에서 들리는 정체 모를 발소리, 교실 안에 남아있던 주머니가 태워졌던 자리에서 느껴지는 타는 냄새 같은 것들 말이죠. 처음에는 모두들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냥 우연이라고 치부하고 넘어가려 했죠. 하지만 어느 날 반 친구 중 한 명이 야자 시간에 교실 뒤쪽에서 흘러나오는 낮은 속삭임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으로 여겼지만 그 아이가 눈이 휘둥그레진 채로 교실에서 뛰쳐나갔을 때 모두가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무언가를 본 듯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교실 뒷자리에 앉는 걸 꺼리는 친구들이 늘어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일들은 점점 더 빈번해졌습니다. 복도 끝에서 들리는 발소리는 이제 누군가의 귓가에서 속삭이는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야자 시간 동안 불이 꺼져도 아무렇지 않던 친구들이 작은 소음에도 겁을 먹고 움츠러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누군가가 빈 교실에서 책장이 넘어가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고, 또 다른 날에는 교실 창문 밖에 비치는 그림자가 이상하다고 말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분명히 사람의 형태였지만 그 자리에 사람이 있을 수 없는 위치였던 거죠. 그날 밤 야자가 끝난 후 몇몇 친구들이 선생님과 함께 남아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친구가 교실 안에 놓인 의자를 정리하려다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친구의 손에는 정체 모를 긴 머리카락 한 다발이 감겨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냄새는 무언가 썩어가는 듯한 악취를 풍겼습니다. 그 이후로 학교 전체의 기묘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 사건에 관련된 이야기가 점점 더 퍼져나갔고 가장 많은 소문은 바로 그 강령술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저주를 했던 친구가 실제로 그 남자친구를 저주한 결과를 얻은 것은 맞지만 그 대가로 무언가를 잃었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긴 저주의 잔재가 아직도 교실에 남아있다는 것이었죠. 학생들은 수업 시간 중에도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교실 뒤쪽에서는 항상 낮은 소리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를 들은 학생들은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사건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늦은 저녁, 학생 2명이 자습을 끝내고 복도를 지나가다가 교실 문이 스스로 열리고 닫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바람이 불지 않는 복도 안에서 문이 스스로 움직이는 장면을 보고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학교는 점점 더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실 안에 둔 물건이 다른 자리로 옮겨져 있거나 책상 위에 물기가 남아있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것은 강령술이 진행되었던 그 자리에서 항상 누군가의 발자국 같은 것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발자국은 습기가 묻어 있었고 어떨 때는 잔잔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이 모든 현상은 점점 더 기괴해져 갔고 학생들은 아예 그 교실에서 수업을 받지 않겠다고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학교 측에서는 교실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교실이 폐쇄된 이후에도 그 부근을 지나가던 학생들은 여전히 소름 끼치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학생은 교실 문 앞을 지나가다가 문틈 사이로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것 같다고 했고 또 어떤 학생은 문을 잠갔음에도 불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학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슬하거나 교실 전체를 다시 점검했지만 이상한 현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학교는 그 교실을 완전히 봉쇄하고 다른 교실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실과 관련된 이야기는 학생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 교실 근처를 지나가면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하고 그곳을 바라보면 눈이 시뻘건 무언가가 창밖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축제. 비루먹은 당나귀가 귀를 세우고 울고 있는 한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곳은 작은 시골 언덕이었고 머리 위로 휘황찬란한 달이 떠 있었다. 작은 소녀는 언덕 아래 밝게 빛나는 마을을 내려다보며 당나귀 아래에서 엄마의 품을 찾으며 울고 있었다. 불꽃이 지펴져 마을은 마치 대낮처럼 밝게 빛났다. 사람들은 모두 거리로 나와 춤을 추고 있었다. 그날만큼은 점잖은 마을 이장님도 나이가 많아 관절이 아프시다는 느티나무 아래에 백발 할아버지도 한창 젊고 힘이 넘치는 25살의 대장장이도 마을 최고의 요조숙녀로 소문난 아랫집 포도나무 아가씨도 모두 거리로 나와 불꽃 아래서 춤을 추었다. 화려한 장식을 두른 이방인들도 그들 속에 어울려 함께 춤을 추며 마을 사람들과 뒤섞여 뒹굴었다. 그날만큼은 마을 사람들도 아무렇지 않게 그들과 어우러졌다. 그러나 그 속에서 5살 난 아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군중 속에서 쓰러진 어머니를 붙잡고 있었다. 입가에는 포도주를 토한 흔적이 남아 있었고 아이는 어머니의 얼굴을 흔들며 울었지만 모성은 천국으로 가버린 듯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마을의 개구쟁이들은 이 광경을 보며 축제의 열기에 섞이기는커녕 집으로 다락으로 빈 술통 안으로 숨어들었다. 작은 틈으로 어른들만의 축제를 훔쳐보며 바들바들 떨던 그들은 화려한 장식을 한 이방인들과 숨바꼭질을 하다가 결국엔 늘치고 말았다. 불꽃은 태양처럼 붉게 타올랐다. 사람들은 그 아래서 춤을 추며 환호했다. 그 와중에 춤추지 않던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한 손에 만취한 아내를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자신의 어린 딸에게 작은 갈색 가방을 건네주었다. 가방 안에는 종이와 약간의 동전, 그리고 반짝이는 작은 병이 들어 있었다. 그는 당나귀에 그 가방을 실으며 딸에게 말했다. 그것은 마치 자신과 아내의 마지막 흔적처럼 보였다. 작은 소녀는 모든 것을 이해한 듯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을, 다시는 그들을 볼 수 없으리라는 것을. 그녀는 공포와 슬픔 속에서 눈물만 가득 고인 채 당나귀 위에 올랐다. 당나귀는 그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마을을 등지고 달려나갔다. 축제로 떠들썩한 마을에서는 딸을 끔찍이 아끼던 양장점집 아버지가 축제의 열기 속에서 자신의 아이를 버렸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당나귀는 그 누구도 모르게 아무도 없는 곳으로 보물을 싣고 달리고 있었다. 당나귀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밤의 어둠 속을 달렸다. 뒤이어 마을에서는 여전히 축제가 이어지고 있었지만 소녀의 울음소리나 아버지의 마지막 표정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웃음소리와 춤추는 발걸음, 그리고 불꽃의 환희 속에 묻혀 있었다. 하지만 어둠 속을 달리던 당나귀는 점점 더 깊고 음침한 숲으로 향하고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당나귀를 조종하듯이 그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소녀는 떨리는 손으로 당나귀의 목을 부여잡고 있었다. 몸을 숨기듯 웅크리고 있었지만 주위를 감도는 냉기가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숲은 점점 더 짙은 안개로 뒤덮이고 있었다. 나무들 사이에서 들려오는 알 수 없는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했다. 돌아가라.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하지만 소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고 당나귀는 이미 그 목소리들에 전혀 개의치 않고 계속 걸음을 옮겼다. 얼마나 갔을까? 당나귀가 갑자기 멈춰섰다. 눈앞에는 오래된, 그러나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숨을 쉬는 듯한 거대한 저택이 서 있었다. 그곳은 소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설고 기괴한 곳이었다. 문이 서서히 열리며 안쪽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그 빛은 당나귀와 소녀를 끌어당기는 듯 무언의 명령처럼 당나귀는 천천히 저택 안으로 걸음을 옮겼다. 저택 안은 차가운 공기가 가득했고 그곳에서 오래전에 누군가 살아있던 흔적이 느껴졌다. 바닥에는 낡은 카펫이 깔려 있었고 벽에는 수많은 초상화들이 걸려 있었다. 그러나 초상화 속 인물들의 눈동자는 그림 속에 갇혀 있지 않은 듯 소녀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주변을 살폈다. 저택 안의 공기는 무언가 날카로운 느낌을 주었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마치 바닥 아래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여긴 누구 없어요? 소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그러나 몇 걸음을 더 내디딘 순간 그녀의 앞에 놓여있던 커다란 거울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거울 속에는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검은 안개 속에서 점점 다가오는 그림자가 비치고 있었다. 그 그림자는 마치 손을 뻗어 거울 밖으로 나오려는 듯했다. 소녀는 뒷걸음질치며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당나귀도 갑자기 뒤로 물러서며 신경질적으로 울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저택의 문이 굉음과 함께 닫혔다. 이제 소녀는 저택 안에 갇힌 상태였다. 소녀는 당나귀 곁으로 다가가 안정을 찾으려 했지만 당나귀는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듣지 않고 공포에 떨며 뒷발질을 하고 있었다. 벽 너머에서는 들리지 않았던 낮은 웃음소리가 서서히 커지고 있었다. 그렇게 멀리 도망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니? 목소리는 저택의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다. 소녀는 당나귀를 뒤로하고 목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손에는 아버지가 준 갈색 가방이 여전히 들려 있었다. 그 안에서 가방에 들어있던 병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그저 손에 쥔 채로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계단을 오르자 위층에서 무언가를 끌어당기는 소리가 들렸다. 철커덕거리는 쇠사슬 소리가 섞여 있었고 그 소리는 그녀의 귀를 찢어놓을 듯 날카로웠다. 그녀는 계단 위로 올라가려다 문득 발 아래서 무언가 차가운 것이 닿는 것을 느꼈다. 눈을 내려다보니
그것은 마치 손처럼 생긴 검은 그림자가 그녀의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었다. 소녀는 재빨리 발을 빼며 도망쳤다. 그녀는 한참을 달렸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다. 저택 안은 끝없는 미로처럼 얽혀 있었고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졌다. 소녀는 숨을 몰아쉬며 복도 끝에 놓인 문을 향해 달려갔다. 저택의 내부는 어둠과 안개로 가득 차 있었고 복도를 따라 걸을수록 문득문득 차가운 기운이 몸을 감쌌다. 그녀는 복도 끝에 있는 문을 열었고 그 안에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작은 방이 있었다. 방 안은 오래된 책장과 낡은 의자가 놓여 있었다. 중앙에는 커다란 테이블이 있었고 그 위에는 아버지가 가방에 넣어주었던 작은 병과 똑같은 병이 여러 개 놓여 있었다. 소녀는 테이블로 다가가 병을 살펴보았다. 병의 안에는 검은 액체가 들어 있었고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다. 소녀의 등 뒤에서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졌다. 그녀가 뒤를 돌아보자 검은 그림자 같은 형체가 서 있었다. 형체는 말없이 소녀를 응시하며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소녀는 공포에 휩싸여 테이블 위에 병을 움켜쥐고 뒤로 물러섰다. 넌 여기에 있어서는 안 돼. 낮고 울리는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 형체는 더 가까이 다가오며 손을 뻗었다. 그 손은 마치 안개처럼 형체가 분명하지 않았지만 소녀를 잡아당기려는 듯했다. 소녀는 병을 움켜쥔 채로 뒤로 넘어지며 비명을 질렀다. 그 순간 병에서 빛이 터져 나왔다. 검은 액체는 병 밖으로 흘러내리며 마치 방 안의 어둠과 하나가 되는 듯했다. 그러나 빛은 그림자를 몰아내며 방을 밝히기 시작했다. 그림자는 갑자기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고 소녀는 그 틈을 타 방 밖으로 도망쳤다. 밖으로 나왔지만 저택은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었다. 벽은 기괴하게 뒤틀리고 있었고 천장에서 무언가가 떨어져 내리며 복도를 채웠다. 소녀는 길을 잃은 채 허둥지둥하며 이리저리 뛰었다. 어딘가에서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사람의 울음소리, 그리고 발소리가 동시에 들려왔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저택의 출구를 찾으려 애썼지만 복도는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녀가 멈추었을 때 발 아래에서 낮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돌아갈 곳은 없어. 넌 이미 선택받은 몸이다. 소녀는 그 말을 무시하고 다시 달렸다. 하지만 문득 발이 움직이지 않음을 느꼈다. 바닥에서 검은 손들이 솟아나 그녀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 손들은 점점 그녀를 아래로 끌어당겼다. 소녀는 손을 뿌리치며 비명을 질렀고 필사적으로 가방 속을 뒤졌다. 그녀는 아버지가 넣어준 종이를 꺼내들었다. 종이 위에는 이해할 수 없는 문자가 적혀 있었지만 종이를 펼치자 그것은 붉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 빛이 검은 손들을 물리쳤고 소녀는 가까스로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녀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때 저택의 어딘가에서 웅웅거리는 낮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인간의 목소리가 아닌 알 수 없는 존재의 울부짖음처럼 들렸다. 그 소리는 저택 전체를 진동시키며 소녀의 귀를 찢는 듯한 고통을 주었다. 소녀는 귀를 막으며 비틀거렸다. 저택의 벽과 천장은 점점 더 괴이하게 변형되고 있었고 저택 자체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소녀는 고통을 참으며 복도를 따라 비틀거리며 나아갔다. 저택의 벽에서는 끈적하고 붉은 액체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그것은 마치 손처럼 소녀를 잡으려 했다. 소녀는 피하며 가까운 문을 열었지만 그 안은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방 안에는 사람의 형체를 한 기괴한 조각상들이 늘어서 있었다. 그 조각상들은 살아있는 듯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굳어 있었다. 소녀는 그 방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천천히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문득 조각상 중 하나의 손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도와줘. 낮고 끊어질 듯한 목소리가 조각상에서 나왔다. 소녀는 경악하며 뒤로 넘어졌다. 그때 다른 조각상들도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며 낮은 신음소리를 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방 밖으로 도망쳤다. 복도로 돌아온 소녀는 다시 길을 찾으려 했지만 저택의 구조는 계속 변형되고 있었다. 계단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문은 열리자마자 다른 복도로 이어졌다. 그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고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어느 순간 소녀는 복도 끝에서 희미한 빛을 발견했다. 그곳으로 향하자 커다란 홀에 도착했다. 홀의 중심에는 거대한 검은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그 뿌리는 벽과 천장을 휘감고 있었다.
나무 주위에는 사람들이 둘러서 있었다. 그들은 마치 축제를 즐기던 마을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눈동자가 텅 비어 있었고 몸은 비정상적으로 뒤틀려 있었다. 그들 사이에서 낮은 주문 같은 속삭임이 울려 퍼졌다. 소녀는 그 광경에 숨을 죽이며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그러나 그녀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은 듯 사람들 중 한 명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텅 빈 눈동자는 소녀를 응시하며 입가에 비정상적인 미소를 띄었다. 순식간에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여기 있었구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소녀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비정상적으로 빠르고 날카로웠다. 소녀는 비명을 지르며 다시 도망쳤다. 그녀의 손에 든 가방이 흔들리며 안에 있는 병이 부딪히는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마치 그녀를 쫓는 사람들을 더 자극하는 듯했다. 복도를 달리던 그녀는 바닥에 놓인 낡은 문을 발견했다. 문에는 기묘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손을 대자 스르르 열렸다. 그 안에는 또 다른 방이 있었고 방 중앙에는 오래된 책상이 놓여 있었다. 책상 위에는 한 권의 두꺼운 책이 열려 있었고 책장은 천천히 움직이며 스스로 넘겨지고 있었다. 그녀는 책으로 다가가 그것을 살펴보았다. 책 속에는 이전에 봤던 종이의 문자들과 비슷한 문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러나 책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녀는 갑작스러운 두통과 함께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다. 여기에 내가 와 있어.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그녀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소녀는 고통을 참으며 책을 덮으려 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공포에 질린 채로 책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때 책상 아래에서 검은 그림자가 솟아올랐다. 그 그림자는 점점 그녀에게 가까워지며 책을 감쌌다. 소녀는 재빨리 책에서 물러났지만 그림자는 책을 집어삼키며 방 안을 채우기 시작했다. 소녀는 검은 그림자가 방을 채우는 것을 보며 공포에 질려 문을 열고 다시 복도로 나왔다. 저택의 구조는 이미 이해할 수 없는 형태로 변해 있었고 복도는 끝없이 이어지는 미로처럼 보였다. 소녀는 복도를 따라 발길을 재촉했지만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다. 등 뒤에서는 계속해서 낮은 웃음소리와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문득 소녀는 복도 끝에 커다란 창문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창문 너머에는 밝은 빛이 비추고 있었고 그것은 유일한 탈출구처럼 보였다. 그러나 창문으로 향하던 그녀는 길목을 가로막는 기괴한 형체를 마주쳤다. 그 형체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팔과 다리가 부자연스럽게 길고 움직임은 끈적하고 느렸다. 그것은 고개를 천천히 돌리며 텅 빈 눈으로 소녀를 바라보았다. 소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그 형체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소녀는 가방 속에서 병을 꺼내 들었다. 병 안의 액체는 소녀의 손이 떨릴수록 더 거세게 흔들렸다. 형체가 손을 뻗어오르자 소녀는 병을 바닥에 내던졌다. 병이 깨지며 안에서 검은 액체가 터져나왔고 그것은 형체를 감싸며 비명을 내지르게 했다. 그 틈을 타 소녀는 다시 창문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창문에 가까이 다가가 손을 뻗었지만 창문은 그녀가 다가가는 순간 사라지고 벽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절망에 빠져 고개를 돌렸지만 형체는 여전히 그녀를 쫓고 있었다. 소녀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복도에 주저앉아 눈을 감고 자신을 붙잡으려 다가오는 형체를 느꼈다. 그러나 그 순간 가방 속에서 종이가 스스로 움직이며 공중으로 떠올랐다. 종이는 빛을 내며 저절로 접히기 시작했고 그 문양에서 붉은 빛이 방 전체를 채웠다. 형체는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지르며 물러섰고 빛이 점점 강해지며 저택 전체를 덮었다. 소녀는 빛 속에서 무언가가 그녀를 당기는 것을 느꼈다.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다시 처음 당나귀와 함께 있던 숲가장자리로 돌아와 있었다. 당나귀는 여전히 소녀 옆에 있었고 그녀는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저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숲은 조용히 잠든 듯 평온했다. 소녀는 가방 속을 확인했지만 병도 종이도 모두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숲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 채 주변을 둘러보았다. 멀리서 마을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지만 다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녀는 당나귀를 이끌며 숲의 반대편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등 뒤에서 들려오는 낮은 웃음소리가 그녀를 따라오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희망 고문. 태양은 모든 걸 태워버릴 듯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찌는 듯한 더위에 지칠 법한 날씨였지만 6년 만에 교도소를 나서는 상준에게는 그 모든 것이 새롭게만 느껴졌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오랜만이네. 상주는 짐을 챙기며 눈앞에 멈춰선 셔틀버스를 바라봤다. 서울까지 가는 버스는 저거 하나뿐인가. 작고 낡은 셔틀버스는 평범한 시내버스를 닮아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거친 목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보자 70이 넘어 보이는 한 노인이 다리를 절며 다가오고 있었다. 노인의 얼굴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손에는 작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다. 무슨 일이세요? 혹시 자네도 가족이 안 와서 저 버스로 가는가? 상주는 잠시 대답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눈이 잘 안 보여서 말인데 같이 가주면 안 되겠나? 상주는 마뜩잖은 표정을 지었지만 대답 대신 짐을 고쳐 쥐고 노인 쪽으로 걸어갔다. 뭐, 나쁠 건 없겠지요. 셔틀버스에 오른 두 사람은 뒷자리로 향했다. 상주는 창밖으로 시선을 두며 자신만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노인은 그런 상주를 한동안 지켜보더니 입을 열었다. 내 이름은 장준하일세. 자네는? 심상준입니다. 좋은 이름이구먼. 그런데 무슨 일로 그 안에 갔는가? 상주는 대답을 망설였다. 그냥 살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군. 말하기 곤란하면 괜찮네. 그럼 내가 이야기를 하나 해주지. 노인은 담담한 어조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20년 전 그는 사업 실패와 연이은 불행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 처음에는 술이나 마시며 시간을 때우다. 어느 날 만취한 청년이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걸 보았다네. 처음엔 도와줄 생각으로 다가갔지만 문틈 사이로 보이는 화려한 집안을 보고 마음이 바뀌었다네. 노인은 청년을 밀쳐내고 집에 들어가 값비싼 물건을 훔쳤다고 말했다. 그날 이후로 내 손에 피가 묻기 시작했지. 노인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다. 그리고 그날이 왔다네. 여자와 어린아이가 사는 집이었어. 조용히 물건만 챙길 생각이었는데 꼬마가 날 봐버렸지. 소리를 지르는 꼬마를 제압하려다 그만. 노인의 이야기는 끔찍했다. 아이의 어머니가 깨어나 저항하자 그는 순간적으로 흥분해 그녀를 죽이고 말았다. 피가 내 손을 타고 흐를 때 정신이 들더군. 하지만 이미 늦었지. 꼬마는 무서움에 떨며 어미 뒤에 숨었고 난 그 꼬마에게 말했다네. 살아남아라. 그리고 날 찾아 복수하거라. 노인의 이야기를 듣던 상준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셔틀버스가 휴게소에 멈췄다. 상준은 노인과 함께 화장실로 향했다. 노인은 손을 씻으며 중얼거렸다. 살아남아야 했네. 그게 그 꼬마에 대한 마지막 예의였으니까. 상준은 노인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 말했다. 어르신, 전 그런 예조차 없던 사람입니다. 노인이 멈칫하며 고개를 돌렸다. 상준은 품속에서 작은 물건을 꺼내 보였다. 저도 한때 복수를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노인에게 다가갔다. 노인은 눈을 가늘게 뜨고 상준을 응시했다. 셔틀버스는 다시 출발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버스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둘은 서로의 이야기를 더 이상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상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화장실로 향했다. 노인 역시 그의 뒤를 따랐다. 화장실 안, 상준은 조용히 자신의 왼팔을 쓰다듬었다. 그의 팔뚝에는 오래된 상처가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노인은 그런 상준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다. 그 상처는 언제 생긴 건가? 오래전 일입니다. 어릴 때부터 품어왔던 복수심 때문에 생긴 상처죠. 상준은 품속에서 비단에 쌓인 작은 물건을 꺼냈다. 이건 제가 품고 있던 모든 증오 엉망입니다. 그는 그것을 노인에게 내밀었다. 노인은 한참 동안 물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제 그만 내려놓게나. 무겁지 않은가? 상준은 노인의 말을 무시한 채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 모든 죗값은 결국 누군가의 손에 의해 치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물건을 휴지통에 던졌다. 상준은 화장실 앞에 멈춰섰다. 준하의 뒷모습이 보였지만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세면대에 물을 틀어놓고 있었다. 상준은 자신의 품속에 고이 넣어둔 은장도를 만지작거렸다. 차갑고 날카로운 느낌이 손끝에 스쳤다. 그가 한 걸음 더 다가가려는 순간 준하가 갑자기 물을 잠그며 말했다. 나에게는 딸이 있다네. 그 한마디에 상준의 손이 멈칫했다. 준하의 말은 천천히 이어졌다. 20년을 기다렸다네.
그 아이가 날 받아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번은 만나야겠지. 상주는 여전히 그의 뒷모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순간 은정도를 쥔 그의 손이 다시 움직였다. 그 아이도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준하는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고 상주는 몇 초간 멈춰섰다가 화장실 문을 나섰다. 그러나 그가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준하의 말투가 바뀌었다. 왜 칼을 쓰지 않았나, 젊은이? 상주는 발을 멈추었다. 준하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표정은 조금 전과는 전혀 달랐다. 부드럽고 연약했던 모습은 논데간데 없었다. 그렇게 손이 망설이는 사람이었나? 아니면 나를 알아보았나? 상주는 굳은 얼굴로 준하를 바라보며 말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준하는 천천히 걸어 나와 상준의 바로 앞에 섰다. 내가 누군지 짐작하고 있는 것 아닌가? 내 과거를 듣고도 아무런 감정을 숨긴 채 말이지. 상주는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어르신,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겁니까? 준하는 미소를 짓더니 말했다. 혹시 내가 그 꼬마였나? 그 순간 상준의 왼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준하의 말은 그의 머릿속에 박혀버렸다. 내 왼팔, 거기 있는 상처 기억나지 않나? 내가 준 거라네. 상준은 숨을 들이마셨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준하는 한 걸음 더 다가오며 계속 말했다. 그날 내가 너를 살려준 건 내가 약해서였을까? 아니면 그냥 죽이는 게 귀찮았던 걸까? 너는 정말 내가 후회했을 거라 믿고 있는 건가? 상준은 은정도를 품에서 꺼내들며 낮게 말했다.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준하는 멈추지 않았다. 칼을 휘두르는 건 쉬운 일이었겠지. 그땐 내가 너무 작아서 그랬던 걸까? 아니면 내가 널 죽이는데 관심이 없어서였을까? 그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고 마치 조롱하듯 상준을 향해 웃음을 지었다. 그 칼로 나를 찌르려고 했겠지. 하지만 내가 진짜 후회하는지 아니면 단지 너를 시험하는지 알고 싶지 않나? 상준은 은정도를 든 손을 들어 올렸다. 닥치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준하는 오히려 비웃으며 더 가까이 다가왔다. 찌르려면 찔러봐라. 하지만 내가 이 모든 걸 왜 이야기했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나? 너에게 마지막 희망을 주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르지. 상준은 숨을 내쉬며 은정도를 꽉 쥐었다. 그는 준하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지만 준하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 순간 화장실 밖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둘의 시선이 동시에 문 쪽으로 향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두 사람을 잠시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세면대로 향했다. 준하는 고개를 돌려 상준을 보며 낮게 말했다. 이건 내가 결정할 일이다. 나를 죽이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살아남아 보든지. 그러고는 준하가 천천히 화장실을 나섰다. 상준은 혼자 남겨진 화장실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은장도가 쥐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화장실을 나서며 작게 중얼거렸다. 결국엔 다 끝날 거야. 버스는 서울의 마지막 정류장에 도착했다. 준하는 보따리를 쥐고 무언가를 쓰다듬으며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상준은 그의 뒷모습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반대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네 번째 이야기, 악역. 초록빛 오로라가 내 눈앞에 아른거리기 시작했다. 분명 내 방이 맞는데 천장에서 저 아름다운 오로라는 어떻게 뿜어져 나오는 것일까? 재수 없어. 왜 사냐? 눈앞에서 얼쩡거리지 마라. 어디선가 정체 모를 목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고 천장에서 아른거리던 초록빛 오로라는 어느새 붉은 빛으로 변해버렸다. 그 순간 난 잠에서 깨어났다. 악몽이었다. 3일 전부터 반복되던 기분 나쁜 꿈. 꿈속에서는 그 목소리들의 정체를 알 수 없었지만 잠에서 깨고 나면 그 목소리들이 누구인지 확신할 수 있었다. 그건 나와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의 목소리였다. 눈치챘을지 모르겠지만 그래, 난 왕따다. 집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친구들은 나를 구석으로 몰아세우기 시작했고 지금은 전교생이 나를 알 정도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 얼른 안 일어나? 학교 안 갈 거야. 아침마다 듣기 싫은 목소리가 하나 있다. 바로 엄마의 짜증 섞인 목소리다. 엄마는 내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것을 알고 있을까? 아마 모를 것이다. 알고 계셨다면 진작에 무언가 조치를 취해 주셨겠지라고 늘 생각한다. 억지로 잠을 깨며 화장실로 직행한다. 나무로 만든 문과 걸핏하면 고장나는 문고리.
정말 지긋지긋하다. 제발 화장실 문 좀 고치라고. 창피해 죽겠어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화장실 문이 고장 난 것이 창피했던 게 아니라 그걸 창피하게 여겼던 내가 더 창피하다. 저 새끼 말하는 싸가지 좀 보게. 친구 하나 데리고 오지도 않으면서 창피하긴 뭐가 창피해. 얼른 씻고 학교 나가. 아침마다 반복되는 엄마와의 싸움이다. 엄마는 주름 가득한 얼굴로 인상을 쓰며 소리를 질러댄다. 구겨진 이마가 새 겹을 이루고 튀어나올 것 같은 눈빛으로 나를 쏘아본다. 데려오면, 친구 데려오면, 좁아터진 집에 데려와서 뭐 보여줄 게 있다고. 화장실 문이나 고치고 그런 소리 하시지. 나는 화장실 문을 부서져라 닫고 변기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긴다. 하지만 엄마의 잔소리는 끊이지 않는다. 저놈 저거 망할 놈 같으니라고. 집가 어미한테 한다는 소리 좀 봐. 당신들은 내 심정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집에서 싸움으로 시작한 1차 전쟁이 끝나면 학교에 가서 제2차 대전을 치러야 한다. 학교에 도착하면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나를 괴롭히는 아이들이 무리를 지어 있다. 각자 손에 담배를 쥐고 있다. 오늘은 뭐로 머리가 맞냐? 간장이냐? 한 명이 말을 꺼내면 나머지 아이들은 따라 웃는다. 나는 무시한 채 걸음을 재촉하지만 어김없이 얼굴을 제외한 막무가내 폭행이 시작된다. 초등학교 때부터 이어져 온 일이다. 어느 날 교실에 들어서자 한 친구가 내 머리에서 간장 냄새가 난다며 샴푸 살 돈이 없어서 간장으로 머리를 감는다고 헛소문을 퍼뜨렸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 한 번만 더 말 씹고 그냥 가라. 그땐 진짜 가만 안 놔둔다. 한참을 맞고 나서 차가운 복도에 누워본 적이 있는가? 온몸이 쑤시고 통증이 밀려오지만 한참 누워 허공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왠지 모를 카타르시스가 느껴진다. 혹시 내가 변태가 아닐까 생각도 해봤다. 하지만 이를 악물며 고통을 견디다 보면 묘한 쾌락 비슷한 감정이 밀려온다. 물론 당신들은 나와 같은 경험이 없을 테니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얼마나 누워 있었을까? 아이들이 지나치며 나를 이상하게 바라보는 시선도 느껴지고 선생님이 나를 꾸짖는 목소리도 들렸다. 지금 울리는 종소리는 1교시를 알리는 종소리였다.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어나 교실로 향했다. 수업 종 친 지가 언젠데 이제 들어와. 넌 수업 받을 자격 없어. 복도 나가서 무릎 꿇고 서 있어. 무릎 꿇고 서 있어라니. 참 이상하지 않은가? 무릎을 꿇고 어떻게 서라는 말인가? 나는 그 말이 우스워 웃음을 터뜨렸고 그 모습을 본 교실 안 아이 중 하나가 선생님께 알리며 말했다. 선생님, 저 새끼 혼자 저 웃고 있는데요. 선생님은 냉정했다. 원래 그런 애니까 신경 끄도록. 너도 나가서 벌 서고 싶니? 그래.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다. 태어난 것 자체가 따돌림 당하기 위해 태어난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왜 내가 이러고 있어야 할까? 그럼 이제 당신들에게 묻겠다. 당신은 가해자인가? 방관자인가? 아니면 힘없이 맞을 수밖에 없는 피해자인가? 결국 당신도 그 광경을 보면서 때론 즐기고 때론 대리만족을 느끼며 방관하지 않았던가? 저들과 당신들 사이의 차이라면 때렸는가 아니면 지켜봤는가 그것뿐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진짜 나쁜 놈은 누구인가? 그날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평소처럼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택했다. 길거리를 걸을 때면 늘 뒤를 돌아보는 습관이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혹시라도 나를 따라오는 놈들이 있으면 도망칠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다. 오히려 주변이 지나치게 고요했다. 발소리조차 이상하게 크게 들렸고 내 숨소리가 거리 전체를 울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몇 발자국 걷다가 멈췄다. 주변이 너무 조용했다. 그리고 그때 등 뒤에서 느껴지는 기이한 시선.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 감각은 분명했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관문을 잠그고 창문까지 닫은 뒤 숨을 고르려 했다. 그런데 닫힌 커튼 너머로 누군가의 형체가 비쳤다. 정확히는 커튼에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 키가 크고 왜소한 실루엣이었는데 누군지 확인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커튼을 살짝 젖혀 바깥을 내다보았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분명히 그림자는 분명했는데 사라진 모습이 더욱 기이했다. 밤이 깊어지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잠에 들었다.
그러나 그날 밤 또다시 오로라가 나타났다. 이번엔 초록빛도 붉은빛도 아닌 희미하게 깜빡이는 하얀색이었다. 눈을 뜨려 했으나 눈꺼풀이 움직이지 않았다. 몸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천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뭔가가 긁히는 듯한 소리였다. 점점 가까워지더니 내 머리맡에서 멈췄다. 그리고 귀에 속삭이듯 들리는 목소리. 봐. 그 한마디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눈을 들여 애쓰던 순간 천장에 뭔가가 나타났다. 사람처럼 보였지만 정확히는 아니었다. 긴 머리카락과 구부러진 몸. 천장에 붙어 날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온몸이 얼어붙은 듯 꼼짝할 수 없었다. 그 존재는 천천히 천장을 기어다녔고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그 목소리가 들렸다. 왜 그렇게 슬퍼 보여?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포감이 몰려왔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사라졌다. 눈을 떴을 때는 아침이었다. 내가 본 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하지만 천장에는 분명 긁힌 흔적이 남아 있었다. 학교에 도착하니 평소처럼 아이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뭔가를 준비한 듯한 얼굴이었다. 복도를 걸어가던 중 그들이 다가왔다. 이번엔 물을 뿌리며 내 책가방을 빼앗았다. 너 이제 학교 오지 마라. 누군가 이렇게 말하며 내 책가방을 계단 아래로 던졌다. 가방을 주우러 가는 동안에도 그들의 비웃음이 뒤따랐다. 책가방을 들고 교실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내 자리에는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었다. 분노를 참으며 쓰레기를 치우는 동안 누군가 나를 몰래 찍고 있었다. 그날 수업 시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교실 창문 밖에서 다시 그 그림자를 보았다. 이번엔 훨씬 더 선명했다. 교실 창문에 붙어있는 그 형체는 천장에서 나를 보던 바로 그 존재였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듯했다. 그 존재는 내가 눈을 떼지 못하는 걸 아는 듯 날 바라보며 천천히 웃었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그 형체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학교 밖을 걸어갈 때도 계속 따라왔다. 걸음이 빨라지면 더 빨라지고 걸음을 멈추면 내 뒤에 그대로 서 있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잠그고 나서도 창문 밖에 그 그림자는 여전히 있었다. 한참을 응시하다가 그 그림자가 천천히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날 밤 꿈에서 또다시 그 존재를 만났다. 이번에는 방 안에서 기어다녔다. 내가 나를 불렀어. 내가 널 구해줄까? 몸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고 나는 그 목소리에 대답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로도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심지어 골목길에서도 그 형체는 끊임없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형체가 나타나는 날에는 항상 누군가 나를 더 괴롭혔다.